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임신부라면 많이들 관심이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임신 중 약물 복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약물 복용이죠. 임신 중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지식과 약 복용에 대한 지침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이 많고 또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인지 몰라도 임신 전이나 초기에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약물에 노출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으며 약물 섭취량도 많은 편이죠. 따라서 임신 바로 직전이나 임신 초기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걱정과 불안해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치료약뿐만 아니라 영양제, 기호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보약을 포함한 한약도 약은 약이므로 임신을 생각한다면 항상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선 임신 중 약물로 인한 태아 기형을 일으킨 끔찍한 사건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임신 중 발생한 약물 사고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태아기형을 유발시킨 1960년경 유럽에서 발생한 텔리도마이드 사건입니다. 이 약은 1950년대 후반 유럽에서 초반에는 진정제와 수면제로 시판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임신부의 입덧치료제용으로 처방되었는데 치료 용량으로 태아에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널리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이 사용된 1959년부터 1961년 사이 유럽에서 그전까지 보기 힘들었던 포코멜리아, 즉 사지가 매우 짧은 단지성 기형아가 많이 태어났죠. 그 원인으로 임신 초기에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여성에게서 생겨났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이런 기형아가 1만 명 정도 태어났죠. 20세기 현대의학에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엔 지나 토끼와 같은 포유류에서 실험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 시판했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는 영장류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류와 반응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신약은 되도록 임신 초기에 복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약물 복용은 임신 실패나 출생 후 태어날 아기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비 산모나 임신부 외에도 주변인들이 항상 신경을 같이 써줘야 하죠. 그럼 먼저 임신과 약물의 상관관계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약은 환자나 투여받은 사람의 체질과 약물이 작용하는 상태, 강도, 기관 같은 약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데요. 투여된 약물은 흡수, 분포, 분해, 그리고 배설되는 방법에 따라 작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임신 중 약물 투여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도 확실한 연구가 힘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약물에는 임신 중 투여시켜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주의사항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 있죠. 따라서 임신 중에 약물을 쓰려고 한다면 태아에게 해가 되는 점이 없고 장점이 위험성보다 확실히 커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태아에게 약물의 영향이 전달되기까지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약물의 신진대사, 태반 통과, 태아 혈중 농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약물의 신진대사 반응이 나타납니다.
임신 중 약을 복용하게 되면 혈액으로 흡수되어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임신 중에는 혈액량의 증가, 지방질 축적, 부종, 그리고 태아와 태반으로 인해 임산부의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일반인들과 같은 용량의 약을 투여하더라도 약의 농도가 임신이 아닐 때보다 낮아집니다. 임신 중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신장의 혈액순환으로 소변량이 증가하여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물 배설이 촉진되는데요. 예를 들어 엠피실린 같은 항생제를 같은 용량으로 투여하더라도 임신 전보다 약의 혈중 농도가 3분의 1 정도 낮아져서 임신 중에는 임신 전보다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해야 하죠. 두 번째, 약물이 태반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단순 확산에 의해 태반을 통과하는데요. 태반을 잘 통과하는 약물은 지방 용해도가 높은 경우 이온화가 낮을수록 분자량이 적을수록 그리고 단백질 결합력이 적을수록 태반을 용이하게 통과하죠. 태반을 쉽게 통과하는 약물의 분자량은 600달톤 이하이며 임신 중에 안전하게 사용되는 인슐린이나 헤파린은 분자량이 1000달톤이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참고로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은 분자량이 500달톤 이하인 경우 피부에 흡수되죠. 임신 중 태아에게 약물이 넘어가는 이동 경로는 산모, 태반, 태아순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태반을 통과하지 않는 약은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죠. 태반을 통과하는 약물은 약물의 종류, 태아의 혈액이나 조직에서 약이 흡수되는 농도와 노출 시기에 따라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태아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약물을 투여했을 때 산모의 혈중 농도는 약의 종류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태아의 약물 혈중 농도는 산모의 10에서 50% 정도로 낮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엠피실린은 태아의 혈중 농도가 30% 정도로 낮고 산모의 혈중 농도 또한 임신 전보다 3분의 1 정도 낮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를 위한 치료를 위해 용량을 증가해야 하죠. 이번에는 태아 기형 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물의 복용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 가임기간 또는 임신 초기에 임신인 줄 모르고 약을 먹는 경우가 많고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성 기형의 빈도는 2019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전 출생아의 15%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태아 기형의 원인은 원인 불명과 유전적 질환이 대부분으로 약물로 인한 요인은 2% 이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약물에 의한 기형은 널리 알려진 원인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약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태아에 도달하는 약물의 종류와 용량, 약물 노출 당시의 임신 주수, 노출 기간, 모체 및 태아의 유전자, 동시에 노출된 다른 약물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임신 시기는 착상 전기, 배아기, 태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착상 전기는 수정 후 2주, 즉 임신 4주 전까지로 약물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면 유산하게 되고 기형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이 시기에 발생한 수정란이 손상을 받으면 죽거나 아니면 완전히 재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배아기로 수정 후 3주에서 8주, 즉 임신 5주에서 10주까지는 장기 형성 시기로 기형이 유발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배아기에서는 어느 시기에 노출되었냐에 따라 여러 다른 기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탈리도마이드 약물 사건을 살펴보면 탈리도마이드는 배란기로부터 20일에서 40일 사이에 썼을 때 기형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기에 생기는 기형은
21일에서 27일 사이에 먹을 때 주로 생기고, 팔에 생기는 기형은 27일에서 30일 사이에 복용했을 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기형은 30일에서 33일 사이에 복용했을 때 주로 생겼죠. 따라서 가임기의 여성은 항상 마지막 올경일을 기억하거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확실히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란기가 지난 경우에는 약을 쓰거나 방사선을 쨘 때 이 시기를 지나서 하거나 미리 시기를 생각하여 스케줄을 잡아야 하죠. 부정출혈이 있으면 항상 임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신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아기로 수중 후 9주 이후 임신 11주 이후에서 출산 전까지는 태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기로 기형 발생은 드뭅니다. 하지만 생식기, 신경계 등 이 시기도 분화가 계속되는 장기의 경우에는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복용한 약물 부작용은 주로 성장 지연이나 기능 부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분만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물에 한해서만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할 수 있죠. 그럼 임신 중 약물 사용에 대한 안정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약물에 대한 임신부의 투여 등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약물 사용 안전성 분류는 미국 FDA에서 마련한 5단계로 나누는 분류이죠. 호주는 FDA와 동일하나 B등급을 좀 더 세분화하여 B1에서 B3까지로 나누어 총 7단계로 등급을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DUR, 즉 의약품 적정 사용 제도를 2004년에 도입하였고 2008년에는 인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부 금기 약품을 크게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누었는데요. 1등급은 태아에게 위험성이 명확하여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인부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미국 FDA 분류상 인부에서 금기인 X군에 속하죠. 2등급은 태아에게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부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더 높은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가 가능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미국 FDA 분류상 D군에 속하죠. 2008년 당시에는 인부 금기 의약품이 314개로 1등급이 65개, 2등급이 255개였으나 2015년에는 인부 금기 의약품이 613개, 2021년 현재는 1000개 이상의 의약품이 여기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약들은 미국 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많아 FDA의 승인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품 및 의약품 안전평가 또한 대부분 FDA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기준은 DUR의 2등급에서 임신부에게 적합한 약물을 찾기에 애매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FDA에서 임신 중 약물 사용의 안전성 분류를 참고로 약물을 선택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임신 중 약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성을 A, B, C, D, X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임신부의 약물 복용 시 참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개발된 지 오래되어 이미 많은 임상 사례가 있는 약물에 대해서만 분류된 것이라 최근에 나온 신약은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카테고리에 잘 분류되어 있지 않으니 임신 중 약물을 복용할 일이 생긴다면 신약보다는 안정성이 확보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FDA에서 정한 5가지의 카테고리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A군, 태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멀티비타민이죠. B군, 동물 및 인간에서 증명할 수 있는 기형의 예가 없었던 약물을 말합니다. 즉, 인체나 태아에 대한 위험성의 증거가 없는 경우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와의 상의 후 복용이 가능한 약물들이죠.
페니실린과 인슐린 같은 약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C군, 동물 실험에서 유해하다고 판정되었으나 인간에서는 유해하다고 인정될 만한 문헌 보고가 없는 약물, 혹은 인체나 동물에 있어서는 연구가 아직 없는 약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아에 대한 위험성보다 모체에 대한 유익성이 더 클 경우에만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이 가능한 약물을 말하죠. 에페드린, 에피네프린 등이 속합니다. D군, 동물 실험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에서도 기형이 유발된다고 증명된 약물을 말합니다. 이 약물을 산모에게 투여하여 산모가 헤로인보다 이득이 많다고 판정되면 전문가의 판단하에 소량 사용이 가능한 약물이죠. 대표적인 약물은 조울증 약인 리튬, 뇌전증 약인 카바마제핀, 페닌토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X군, 동물 실험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에서도 기형이 유발된다고 증명된 약물로서 임신 중이나 가임 여성에서 절대 금기인 약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사용되는 프로필치오유라실과 항암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임신 중 약물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임신 중에 약물 사용에 있어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며 임신 전부터 임신 중에도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는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 임신 전부터 필요한 예방접종과 계획 임신을 하도록 권합니다. 임신부에게 약물을 사용할 때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태아에게 더 큰 이점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약물을 선택할 때 태아에게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신 노출을 피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약물로 가장 효과적이고 적은 용량을 사용해야겠죠. 임신부의 약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은 태아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신 전부터 당뇨병, 갑상선 질환, 뇌전증 및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임신 전부터 약물 사용에 대한 계획과 약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침을 전문의와 상의해야겠죠.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여성도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행복한 임신 여행을 위한 커다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